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0월 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방송 녹화를 마치고 빨리 업로드를 한 다음에요. 집을 보러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집을 사는 건 아니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캠브리지 시내에서 한 차로 10분,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캠브리지 중심지로 좀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수영도 매일매일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이동 거리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효율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캠브리지 시내로 집을 좀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렌트를 하면서 월세를 내면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곳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주거지를 옮겨 다니면서 가장 편리한 곳에 거주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떠돌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미주온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제 사실 미국 증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일단 다우존스는 0.14% 빠졌고요. S&P 500 마이너스 0.2%, 나스닥도 0.25%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장세가 왜 재미있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장 초반만 해도 사실 증시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까지 주저앉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장세가 전환이 되면서 하루 종일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결국은 플러스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를 남기고 다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 가까이 갔다가 갑자기 플러스까지 찍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좀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증시가요, 드디어 바닥을 찍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 주식들의 성적표도 보면요, 오픈도우가 4.7% 빠졌고요, 리벤트가 마이너스 4.53, SQM 마이너스 4.36, 로크 마이너스 4.33, 펠로톤 마이너스 4.18, 니오 마이너스 4.12, 차시포인트 마이너스 8.11, 다큐사인 마이너스 3.56, 인바이트 마이너스 3.50, 텔러덕 마이너스 3.46, 업스타트 마이너스 3.46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조금 많이 보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입니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역시 전기차 관련 종목이잖아요. 마이너스 3.46, 넷플릭스 마이너스 1.67,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0.93, 구글도 마이너스 0.19%, 아마존 마이너스 0.17, 그리고 세 종목은 올라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0.13, 애플이 플러스 0.21,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0.32%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요,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많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에서는요, 어제 이렇게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미끄러진 이유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와일드카드가 등장을 했다. 자, 전기차 섹터는요, 우리가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투자 섹터잖아요. 자,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굉장히 좀 황당한 와일드카드 복병이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병이 뭐냐면요, 화요일 날 바이든 정부에서 선언을 했는데요. 선언 내용이 뭐냐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있잖아요. 이 배터리들은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에 의해서 오염이 됐냐면 차일드 레이버입니다. 미성년자 노동 착취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 중국에서 나오는 배터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 죽이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의 하나의 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노동부에서 이야기하기를 추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리튬으로 만들어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 있잖아요. 이 배터리를 리스트에 추가한다. 자, 이 리스트는 뭐냐면 2006년에 제정된 법안이 있는데요. 휴먼 트래픽 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 방지법 정도 되겠죠. 이 인신매매 방지법에 이제 접촉되는 모든 상품을 이제 리스트한 거죠. 근데 여기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추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 근거가
요소가 여기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코발트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원자재인 코발트가 있는데 이 코발트의 대부분은요. 어디에서 생산되냐? 채굴이 되고 있냐면 콩고에서 채굴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콩고라는 곳이요. 최근까지도 채굴장에 가보면 애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애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 콩고인데 콩고에서 채굴되는 것이 코발트이기 때문에 이 코발트가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 리스트에 넣는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라고 믿었던 EV 섹터에 굉장히 좀 찬물이 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 종목, 배터리 종목, 그리고 이제 원자재 종목도 떨어졌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전기차 충전 기업까지요. 싹 다 어제 주가의 하락을 보이는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기사에 제가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기사를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에서 전망하기를 2030년이 되면 전체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 60%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을 함께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 기사에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리튬 이온 그리고 염산철 배터리가 나오는데요. 이 리튬 이온 염산철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들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리튬, 철, 염산염 배터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니켈도 필요 없고 코발트도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번 뉴스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관련 분야의 성장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구조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기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드디어 울트라소닉 센서를 빼고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거든요. 자, 테슬라가 확인을 했다, 컨펌을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울트라소닉 센서를 더 이상 자동차에 부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이번 달에 출시되는 새로운 모델부터는 더 이상 센서가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요,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이 발표가 돼 있었죠. 그래서 테슬라는요, 결국 자율주행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센서 없이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만들어내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요, 테슬라의 자동차는 총 12개의 울트라소닉 센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프론트에, 그리고 나머지는 리어 범퍼니까 뒤쪽에 있는 범퍼에 장착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드디어 이제 카메라만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되면요, 일단 단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생산 비용이라든지 반도체 코스트가 떨어질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도 완전 자율주행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 왔었죠.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레이더와 센서를 버리고요.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축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고 생각보다 상식적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도로망은요,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만들어졌잖아요. 따라서 완전 주행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운전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눈, 즉 시각, 그리고 우리의 뇌를 활용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테슬라도 인간의 눈 대신 카메라, 그리고 인간의 뇌 대신 인공지능의 그 신경망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축하겠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계획입니다. 그런데 굳이 또 센서를 없애는 이유는 뭔지, 이게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런데 센서를 없애는 이유는요, 단순히 이제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거보다는 센서를 가지고 있으면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로 인해서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와 상충이 되면서 충돌되고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에 따라서 지금 테슬라는 계속해서 계획에 따라 시행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테슬라가 구축하는 완전 자율주행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지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한 사람의 인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 딱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기차 쪽에 너무 집중을 해서 방송을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기사는 그 차지 포인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차지 포인트는요, 전기차 충전 기업 중에는 이제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안타깝게도 뭐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 같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뉴스거리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던 기업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오래간만에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런칭하는 새로운 제품의 이름은 CP6000라는 충전기고요. 이 충전기는 차지 포인트에 따르면 가장 플렉시블하고 유연하고 그리고 서비서블하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자동차 종류에 상관없이 그리고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그런 차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CP6000은요. 그 타겟 시장이 유러피안 마켓입니다. 따라서 유럽 쪽에 지금 전기차의 그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렌드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유럽 시장을 먼저 겨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CP6000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AC 차징을 제공한다. AC 차징은요, 급속 충전이 아니라 완속 충전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충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잠을 잘 때 충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전기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운송 회사들, 트럭 회사, 버스 회사, 택시 회사 이런 데 이용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차징 스테이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천천히 충전해도 될 때는 3.7kW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빨리빨리 충전해야 될 때는 22kW까지 충전 속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테슬라의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뭐 100kW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굉장히 느린 속도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회사나 아니면 이제 집에서 충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비용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천천히 충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급할 때는요 22kW라고 이렇게 좀 속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연성이 뛰어난 충전기다. 따라서 한 세대 좀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반도체 종목은 AMD인데요. 자, 이번 기사에 따르면 웰스파고라는 투자기관에서 AMD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는 에론 레이커즈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 에론 레이커즈가 이번에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이 전망치는요, 앞으로 3년치를 한꺼번에 다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 이따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첫 번째는요, PC 산업 쪽의 그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가 계속 위축되고 있고 뭐 경기가 리세션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고 막 이러면서 PC의 판매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AMD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 자,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쪽에도 점점 더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레이커라는 이 전문가는요, AMD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 AMD에 집중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AMD가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어오고 있는 것이 바로 AMD잖아요. PC 쪽도 그렇고 이 데이터 센터 쪽에도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죠. 거기에다가 새로운 제품이 계속해서 출시되면서 미래 성장 동력도 꾸준하게 추가하고 있는 것이 AMD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회사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은데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PC 시장의 모습이 너무나 좋지 않잖아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PC 시장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한 자리 수긴 하지만 감소 추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강자인 AMD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구체적인 어닝 그리고 매출의 전망치 수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을 보시면요, 매출은 25.5 빌리언, 그리고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
순이익 EPS는 4달러 11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예상치는요 26.2 빌리언 그리고 4달러 32였거든요. 자, 그리고 2023년 2024년의 전망치도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EPS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PS를 보시면요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이 2023년에는 4달러 13센트 그리고 2024년에는요 4달러 75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4달러 75는요 결코 나쁜 수치가 아닙니다. 이제 2년 후에 한 주당 4달러 75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이제 하향 조정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AMD가 2년 후에 한 주당 4달러 75센트라는 순이익을 만들어내게 되면요 예상 주가는 생각보다 높게 나오거든요. 자,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실적이 여기 나와 있죠. 4달러 75 찍으시고요. 곱하기 자 멀티플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 증시의 평균적인 PER은 보통 20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AMD라는 주식은 반도체 주식 중에서도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주식에 속하죠. 뭐 성장률이 30% 40% 가까이 되는 주식이고 거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에 지금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품과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못해도 이 멀티플이 25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코카콜라 뭐 이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25배를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 2024년이 됐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주가는 118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랑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현재 AMD의 주가는 67, 68달러도 안 됩니다. 따라서 보시면요 118 나누기 68을 하면요 자, 73.5% 거의 74% 정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AMD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PC 시장이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도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예상치를 가지고도 주가의 상승은 70% 이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MD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시장 상황이 호전되면 어차피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반도체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기사의 주인공은 TSMC고요. TSMC의 주가가 어제 2.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의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베스먼트 펌, 투자 기관인 모간 스탠리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TSMC가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최고의 주식이라고 치켜 세워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몇 명의 그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 여러 명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지금 기대하기로는요 세미컨덕터 즉 반도체 섹터가 내년 말 정도까지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회복하는 것은 좋은데 아직 1년 정도 남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가 내년까지는 회복을 할 텐데 이럴 때 TSMC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미래의 테크놀로지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것이 바로 TSMC의 역할이다라고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LNS들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시아 쪽에 있는 세미컨덕터 반도체 기업들이요. 이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보다 주가의 회복이 더 빨리 진행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TSMC도 그렇고 아마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주가가 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도 더 빨리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 너무나 좋잖아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죠. 5G라든지 인공지능 그리고 전기차 이러한 산업들이 계속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서 반도체 섹터가 곧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1년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TSMC 관련해서는요. 현재 레이팅이 굉장히 좋습니다. SA 오토즈 레이팅이 지금 4.05,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를 주는 레이팅이 4.41이고요. 퀀투 레이팅을 보시면 5점 만점에 4.91을 받고 있거든요. 자, 퀀투 스코어 랭킹을 보면요. 지금 반도체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TSMC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TSMC 말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좀 봐야겠죠. 자, 탑 세미컨덕터 스톡. 그래서 순위를 쭉 나열해주고 있는데 전체에 커버되고 있는 64개의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가장 높은 퀀투 스코어를 받고 있는 것은 TSMC 4.90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은 온 세미컨덕터입니다.
보입니다. 4.89, 세 번째가 PI, 네 번째는 ADI가 보이고요.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인 NXPI가 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7위는 브로드컴입니다. 4.69,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18위에 지금 퀄컴이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퀀투 스코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사는요, 헤드라인 중심으로 핵심만 짚으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 나와있는 종목은 에어비앤비고요. 자, 번스타인이라는 투자기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트래블 에이전시 수톡에, 즉 여행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진행한다면 에어비앤비가 가장 좋은 탑픽이다. 이렇게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죠. 자, 번스타인이 보기에는요,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아마도 에어비앤비가 이 서구 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여행 관련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다. 뭐 지금 현재는 엑스페디아, 부킹닷컴 이런 종목들, 이런 기업들이 가장 커다란 기업인데요. 5년 내에 이 에어비앤비가 이들을 넘어서는 대규모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잠재력을 극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해지죠. 이렇게까지 에어비앤비를 좋게 보는 이유가 뭔지 여기 살펴보면요. 일단 경제적 혜자입니다. 트리플 경제적 혜자니까 3개나 된다는 거죠. 자, 경제적 혜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3개나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독특한 브랜드, 따라서 브랜드 파워가 굉장하다라고 칭찬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굉장히 좀 독특한 상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호텔에 묵게 되면요, 다 스탠다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꼭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상품,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에어비앤비는 내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로얄 커스터머죠. 제가 그 중에 한 명인데 한번 에어비앤비에 빠지면 다음부터 이제 에어비앤비를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에어비앤비만 이용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에어비앤비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최고로 수익률이 높은 기업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투자자들이 여행 산업에 투자를 원하면 바로 에어비앤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추천의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호텔 산업에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도 부킹닷컴이나 엑스페디아보다는 에어비앤비의 성장 추세가 앞으로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의 예상,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번스타인의 예상이 맞아 떨어질지 몇 년간 그들의 성장 추세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은 구글 관련된 소식인데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구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요, 클라우드 쪽에 지금 3위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1위는 AWS죠, 아마존,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3위가 구글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점유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구글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구글의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성장 추세를 보여줄지, 그리고 수익률이 얼마나 올라갈지에 따라서 구글의 주가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글 클라우드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구글이 드디어 아프리카에 진출을 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진출의 첫 번째 목표지가 바로 사우스 아프리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총 35개의 클라우드 리전에 진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존으로 따지면 총 106개의 존을 확보하게 됐다. 따라서 지역적인 확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미 아프리카 쪽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구글이 쫓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뭐 늦으면 어때요? 이제 따라잡으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구글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에는 애플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애플이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 14의 생산을 드디어 인도에서 시작한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폰이 아니고요, 에어팟 그리고 비츠도 드디어 인도에서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비츠는 역시 이제 에어팟하고 마찬가지로 무선 이어폰인데 성능이 이제 한 단계 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요, 에어팟 같은 경우는 애플 칩이 들어가 있는데 비츠는 아직까지 애플
칩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사상 최초로 인도에서 에어팟 그리고 비츠를 생산해내면서 점점 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것이 애플이다. 따라서 애플이 가지고 있던 중국 리스크가 조금씩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제가 바로 어제 방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기 위한 각국의 승인 절차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현재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연합도 그렇고 11월까지는 이제 결과가 발표될 것 같고요. 하나 남은 게 이제 영국인데 영국이 조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3월 1일 정도까지는 발표가 날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브라질의 독점 규제 관련 기관도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브라질까지 승인을 해야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참 이렇게 기업 하나를 인수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녹화 끝났으니까 빨리 편집하고 업로딩하고 저는 집 보러 가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이사 가게 되면요. 새로 이사 간 집도 뭐 비디오 찍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면서 영국의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산다라고 영국 삶의 모습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